일본 정부의 구시대적 외교가 결국에는 일본을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의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호되게 당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등 과거와는 달리 정보를 순식간에 공유하고 인지 속도가 빨라진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매달린 결과 최근 일본이 한국에 크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일본에 갑작스럽게 폭탄 선언을 해서 일본 정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게릴라식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 강점기 시대를 탈피하려 애를 썼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터프하게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한국 빼고는 그리 많지 않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현 시대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이제 정보 속도를 이용한 한국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일본에서 벌이는 구시대적 외교 방법이 왜 현재 한국의 정보 속도전에 압도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스가 정권 지지율이 추락하고 동시에 바이든 정부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격하게 한국을 외교 국면에서 융단 폭격하려는 움직임이 곧바로 포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의 수출 규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한국 업체가 자체적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일본 업체는 도산 위기에 몰리는 등 뜻밖의 국면으로 전개가 되자 이번엔 다른 수단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수십 년간 자행해온 방법으로 돈으로 로비해서 외교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실제 이러한 면은 효과가 굉장해서 일본은 2020년 올림픽을 터키, 한국 등을 제끼고 뇌물로 유치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의 발목을 잡는 뇌물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일본의 로비 자금은 외교 무대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이러한 구시대적 노력이 정보의 속도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자금보다 전 세계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정부의 입김을 통해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불해서 하버드 교수 자리를 샀고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는 날조라는 논문을 냈는데 논문이 채 실리기도 전에 이 정보는 미국 전역에 공유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선 하버드에 당장 소녀상이 설치될지 모릅니다. 하버드가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서영애 한인회장은 하버드대가 있는 보스턴의 소녀의 상 건립을 추진하며 위안부의 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의 교수 자리를 만들어 위안부 작업을 한 일본 당국이 오히려 하버드 인근에 소녀상이 건립되어 혹 내려다 혹 붙인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된 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소녀상을 모두 없애려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도와준 위안부 협상이었고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수많은 미국인들조차 소녀상을 없애려는 일본의 만행에 강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미국에서 순식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가모라를 연기해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 흥행 랭킹 2위인 조 셀다나는 자신의 인스타에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 사진을 올리며 Say sorry, 사죄하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이러한 목소리를 낸다면 결과가 상당한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미국인들은 위안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게 뭐야 이런 반응으로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 팬들끼리 묻고 그것은 과거의 일본의 엄청난 만행이라고 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일부 팬들은 자세한 사진까지 첨부해서 일본이 과거사를 전혀 한국에 사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제회의에 참석해 부당함을 알렸는데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한국이 가만히 있어도 헐리우드 대스타들이 나서서 일본의 부당함을 SNS를 통해서 밝히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진실을 알아가는 데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일본에 치명적인 것이라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서 한번 여론을 조성하면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일 소녀상도 독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베를린 구청장은 소녀상 철거를 명령 내렸다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렇게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은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SNS를 통해서 자국의 어려움을 알리고 특히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도움을 요청 중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미얀마 대사를 조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와 같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는 더욱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클럽하우스라는 앱 하나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 접속을 차단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우회 수단을 찾아 클럽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국이
클럽하우스 접속을 차단한 8일 이후에도 많은 중국 이용자가 클럽하우스에서 타 지역의 이용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말리 방화벽 더 그레이트 파이어월로 클럽하우스를 막았지만 많은 중국 이용자는 우회 접속을 돕는 가상 사설망 VPN을 활용해 여전히 클럽하우스에 들어옵니다. 클럽하우스 토론에서는 일상적 주제부터 신장 위구르 문제, 대만 독립, 홍콩 국가보안법과 같은 중국 당국이 매우 꺼리는 주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클럽하우스 접속을 막지는 않았지만 이 서비스가 자국민들 사이에서 날로 인기를 얻자 결국 차단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위키피디아, 주요 외신 인터넷 사이트 등 자국에 불리한 외부 정보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채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VPN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원화 25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젊은이들이 클럽하우스를 이용해서 자유를 논하고 진실을 알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민 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날조하는 정치를 펴고 있는데 앞으로 SNS를 비롯해서 첨단 기기가 발달할수록 정부의 구시대적 행동이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정부는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한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외교 성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일 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과거와는 달라진 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램지오 교수 관련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미국 국무부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책임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일본의 로비는 거세며 관련 싱크탱크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만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미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국면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램지오 교수는 하버드에서조차 진짜 전문가 교수들이 대거 등장해 대신 비판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일본 역사를 전공한 하버드대 교수들이 등장해 램지오 교수의 허구를 객관적으로 저격한 것입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류 고든 교수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제법 경제 리뷰라는 학술지 3호로에 실릴 램지오 교수의 논문의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커트 교수는 한국사, 고든 교수는 일본 근대사가 주 전공입니다. 사실상 램지오 교수가 도저히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닌데 이들이 들고 일어나 한국 편에 서준 것입니다. 이들은 램지오 교수가 일본 정부나 군이 지침이 내려준 표본 계약서도 찾아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램지오 교수가 활용한 문건 가운데 하나는 중국 상하이 위안소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일본인 여성용 표본 계약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문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이 교수 두 분은 고맙게도 논문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곧 공개할 거라면서 램지오 교수의 논문은 여러 맥락이 생략되어 그야말로 기겁할 정도라면서 조사를 벌여 논문 철회를 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석학들과 시민들은 한국을 대변해주고 진실을 알리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개표 작업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해서 앞지르고 있는 것이 현재 11월 6일 오후 6시 기준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CNN, 폭스, 뉴욕타임즈 등의 메이저 언론사들에서 일제히 경합 지역 중의 하나인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자가 역전했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가져갔었던 지역이었지만 우편 투표 분량이 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자가 매섭게 추격을 했고 역전을 한 상태죠. 조지아주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승리할 경우 조 바이든이 당선에 필요한 270명, 매직 넘버의 선거 인단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금일 오전 백악관 성명 발표를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표출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본 사안을 끌고 가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조 바이든 후보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과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산업구조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자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던 관계없이 기본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과 중국이 넘버원 자리를 놓고 벌이는 패권 싸움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특히 4차 산업, 이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유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미국이 어떠한 행보를 취할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 트럼프 때와는 완전히 달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백지화시켜서 다시 재정립하는 것도 그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요. 현재와 같이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갑자기 전환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달러, 이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당분간 저금리를 이어가고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경제학의 이단화 이론으로 취급받았던 현대통화이론 MMT입니다. 이 MMT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통화 정책과도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데,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전 세계 실물 경기가 침체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해서 정부가 부채 규모를 신경 쓰지 않고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에 통화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은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화폐를 돈을 찍어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MMT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통상적인 주류 경제학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그동안은 이단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언제든지 화폐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MMT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베노믹스라는 명목 하에서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최근 몇 년간의 통화 정책이 이 MMT와 상당히 유사점을 보였고,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저물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충분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가능성은 없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MMT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MT를 주장하는 미국 내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인 켈톤 교수가 이번에 바이든 진영의 태스크포스 팀에 영입된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이 바이든 정부가 MMT, 이 정부 주도의 재정 확장 정책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은 약달러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조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증세, 이 세금이죠.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경제 펀더멘탈 이 수치들이나 미국 내에서 반발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1, 2년 안에 유의미한 증세를 하기에는 분명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일 것이고 2년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마켓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과거 오바마 정부 때도 중간 선거 이후에나 이뤄졌던 거고요. 이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IT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 이 법인세도 올리고 반독점법을 개정시키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큰 리스크로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진영이 분명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고 상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이 이를 저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기술주들의 주가도 현재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주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바 있었고 2035년까지 친환경 산업에 2조 달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 정부 인사들의 이동 차량을 전기차로 변경하고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5만 개 이상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5년 동안 미국 전역에 태양광 패널 5억 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따라서 흥미로운 레포트를 내어놓기도 했는데요. 2023년까지 태양광 관련 설비가 작년과 비교할 때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은혜, 산업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은혜 수요 중 20%가량을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 설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 필요량이 늘어나니 은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은혜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 이러한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었죠. 이 바이든 후보자의 당선 이후로 또 큰 변수로 손꼽히는 것이 대북 정책이죠.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가? 물론 상세히 언급한 적이 없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에 관한 문제는 이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에는 후순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했던 직접 대표자들이 만나서 담판을 짓는 형태,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자들 간의 이 실무 협상을 토대로 하는 이 북한의 선 비핵화 기조를 확실하게 한 뒤에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대북 관계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중간에 끼어 있죠. 한국, 미국, 북한 간의 이해 관계가 어느 정도 다른 만큼 그 안보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